두 분 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장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원론적인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남북 문제는. 그래서 그냥 정답지가 없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교류해가지고 교류의 폭을 넓혀서 그렇죠. 비핵화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비핵화를 요구를 하면은 김정은이 똥물에 난 안 한다 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부터 그냥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교류부터 합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은이 워낙 며칠 전에 세게 발언했잖아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했죠. 아니, 뭐 됐고 그냥 당신네들끼리 살아. 나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단 핵무기 포기하기라고 뭐 얘기도 하지 마. 우리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문을 꽉 닫아놨는데 일단은 뭐 교류하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로서. 아니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반 때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정말 북미가 관계가 처음에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 내 앞에 핵 버튼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센 핵 버튼이 있다 이러면서 고조되고 로켓메일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다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평화적 시도와 함께 그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미 관계의 만남과 접점도 생겼던 거였는데 여하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남북 평화에 대한 지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END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죠? END. 이 표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불안정한 상황은 END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9.19 군사 합의, 그러니까 거의 파기된 상황 아닙니까? 그것부터 정상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 이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 그리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돌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9.19 군사 합의 때 나온 메시지 담겨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END라는 단어와 좀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상호에 대한 신뢰가 최소한이라도 생겨야 되고요. 신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익 관계가 어느 정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보다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내부의 상황이 조건으로서 만들어져야지만 그때서야 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전적인 상황은 정말 말씀대로 그러할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발언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 엔드라는 표현 자체는 조어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의 원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이제 이런 외교적인 행사 있으면 외교부로부터 쭉 다 받아요. 한번 쭉 받아. 초안 내놔봐. 그리고 국방 쪽도 연관돼 있을 것 같으니까 좋아. 국방 너희들도 내놔봐. 그래서 그거를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손봐요. 그러니까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자기네들 그냥 참모들이 회의에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이미 부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요. 받고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이제 근데 END 이런 건 뭐 장명이잖아요. 장명이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그냥 머리 뽀개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되게 메시지 좋았던 것 같아요. 엔드. 이거 뽑아내려고 정말 대단히 많은 참모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김정은이가 대화에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키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북한하고 미국한테 있지. 음. 그런데 김정은이 어쨌든 트럼프랑은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피스메이커 하도록 노벨 평화상 주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둘이 좋은 추억 다시 만나가지고 과거에 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아니 평론가님 사실은 글을 되게 이제 단문 중심으로 잘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도 상급자한테 이제 글을 예를 들면 기한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자들이 보통 이렇게 뭐 메모를 해서 고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고칠 때 좀 이렇게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일단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를 제일 윗줄에 헤드라인으로 잡아줘야죠. 왜냐하면요, 사실 모든 문장이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끝까지 다 읽기 어렵거든요. 헤드라인과 그다음에 명사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것 중심으로 써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연설 비서관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정책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 연설문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장성철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금방 말씀한 END라는 것은 대원칙인데 그럼 왜 이걸 강조했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원칙으로 삼았던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원칙을 다시 유엔에 가서 천명함으로써 네. 정상 국가로서 유엔에 복귀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진짜 박진영 원장님한테 진짜 인상 쓰면서 한마디 쭉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 네, 한번 하세요. 네. 저 윤석열 정권 얘기 좀 그만합시다. 우리 비교 대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코리아가 돌아왔다. 이따 또 윤석열 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예. 범죄 혐의에 범죄 관련된 대해서 거라고. 그거는 예. 하고 우리 정책이라든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교할 수가 없어. 사실 지워버려야 돼. 우리 이제 남북 관계나 그 동북아의 북방 정책의 기조를 잡은 건 노태우 정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정했고 그다음에 교류와 수교, 예. 상호 번영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우리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외운 단어들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왕년에 연설비서관실 계셨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원고를 쓸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쓰고 예를 들면 정책 관련된 발언도 쓰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남북 관계 관련된 발언 쓸 때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대통령과 연설비서관실 계신 분들하고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왜냐면 보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들에 대해서 한창 이렇게 컴플레인이 쉽게 대통령의 메모가 붙어서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정합성 있는 얘기를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건데 그만큼 남북 관계라는 게 중요하게 이제 맺어지려면은 정말 이게 보안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설 비서관이 정책 이해도가 떨어졌겠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거 쓸 때 처음에 그냥 대통령하고 한 30분 면담해요. 사전에 그 대통령님 이 외교에 있어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키워드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단어 위주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한다고. 그거 가지고 문장 만들고 부처에서 올라오는 거 붙여가지고 딱 보내주면 되는데. 지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건 말이 굉장히 안 이렇게 되지.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이러하거든. 꼭 이런 연설만 나오면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대한민국이 연설 중에 33번 나왔고 평화가 25번 나왔고 그건 이제 뭐 의미 없는 민주주의가 12번 나왔고 이런 키워드 뽑아내는 기사들이 후속 기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부처에 요구하면 부처에서 연설문을 직접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런 과정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예. 사실 이제 국정감사하고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국정감사 하러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정무위에 처음 배정됐어요. 정무위원회 처음 배정됐는데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내가 뭘 알아 정무위를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뭘 알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담당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이 불렀어. 음. 당신이 고시 공부하는 심정으로 딱 한 2개 정도 써와라. 질문지를 써와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아. 근데 당신네 부처의 문제점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건 당신이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질의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럼 그렇게 해서 도움받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 원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 탕마의 과정을 거쳐서 그럼요. 완성된 것을 대통령이 읽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 때는 대통령이 주변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낼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선물로는 대통령 시계, 네. 팔도 수산물, 우리 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그 시계의 의미를 물었더니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평소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 선물 구성 소장님 괜찮습니까? 전통적으로 잘하신 거죠. 뭐 원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네. 그러니까 통합, 화합. 그래서 뭐 비빔밥 뭐 이런 거 행사도 뭐 대통령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도 수산물 이런 것처럼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하나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보내주고 박진영 원장님 같은 분에게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건데 이번 선물은 근데 글렀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저한테 안 보내줬어요. 깜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안 보내줬어요. 저는 아니 진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연락이 왔어. 그 주소 좀 불러달래. 그래서 역시 뭐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는구만. 하는구나. 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따로 블랙리스트였어? 따로 그냥 김이나 하나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런 씨. 그분 사비로 하는 거. 아니 저는 이 대통령 선물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그다 일반 원론적이야 국민들은. 다 그냥 네. 보면 그냥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1인당 10개씩 또 사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어. 1이나 10개씩. 왜냐면 그래요? 내가 어느 이제 행정관이 됐어. 근데 우리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은 야, 너 대통령실 들어갔으니까 선물 좀 하나 보내줘.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런 네. 거를 하도 많이 밀어맞다 보니까 역대 정권에서 그럼 1인당 10개씩 사비를 들여가지고 보내주도록 그 해라. 정도의 캐파는 개인당 주어지는 예. 거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지가 좀 있는 거고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 보내주고 장차관 보내주고 뭐 어렵고 뭐 소외된 분들 보내주고 이번에는 무슨 참사 당하신 분들에게도 맞아요. 재해라든지 유가족들에게 그건 이제 하라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것도 어차피 메시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보통 한 15,000개, 2만 개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야,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 봤던 게 어느 기업인이 그러니까 그 청와대도 예전에 보면 기념품 샵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명절 때 거기 들어 잔뜩 산 맞아요. 다음에 이제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는 형태도 봤었는데 어른들한테 맞아요. 그런 거 받으면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일단은. 엄청 특히 시계 같은 거는 아우, 그냥 자랑이죠.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윤석열 시계 몇 개 얻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제 드렸더니 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도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핍박 받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선물은 왔어요. 네. 저희 아 집에. 진짜로? 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보내면은 당연히 여기서 커트 당하니까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 우회적으로 주소만 잘 보내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 추석 선물이 되게 황당한 거야. 어떤 거 왔어요? 작년에? 못 받아봤죠.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난 살다 이런 대통령실 선물은 처음 받아봤어. 뭐였죠? 네. 손세정제, 그 다음에 핸드크림, 손수건, 손 관련된 거네. 뭐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뭐 김건희랑 또 뭐 연관이 돼 아니 있냐. 그거는 이제 장 소장님이 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향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손 좀 씻고 아니, 이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새로운 손- 마음으로 좀 아니, 그러면 평을 좀 양심- 해라 이거 아닙니까 손 혹시? 씻고 떠나라 예. 약간 아니 이런 칫솔하고 뭐 치약. 말 좀 똑바로 해라. 근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공식 선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그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는 분명히 다른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닐까. 아니 우리 박시 원장님은 다양한 데서 어떻게 보면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명절에 밖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뭡니까? 글쎄 뭐 대통령실 선물은 뭐 팔도 쌀 이런 거 이번에 특산물 받으셨어요? 같은 거. 아니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장 선물이었는지 오. 언제 한번 쌀을 한 가마리를 보냈더라고요. 쌀 한 가마리. 네. 20kg인지 뭐 30kg. 임금님표로 보냈습니까 혹시? 큰 거로 보냈더라고요. 그거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제가 역대 대통령 선물 준 걸 그렇죠. 찾아봤더니 한번 엄청 싫어하는 정치인이 선물 보내가지고 네.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직원들 전체로 다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싫어하는 네, 사람이 네, 있었습니까? 네, 네. 야 얼마나 싫으면 그 선물을 그렇게 버려요 누굴 네. 주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 정도의 결기라면 그분이 굉장히 큰 잘못한 네. 것 같은데 이왕 제가 역대 대통령 선물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똑같아요. 아 제일 눈에 띄는 게 노태우 전 뭐예요? 대통령은 어떤 거? 주변에 가까운 아이고. 사람들한테 현금을 줬대요. 야. 작게는 100만 원, 네. 많게는 10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금일봉을 이제 하사한 건데 그게 제일 낫. 사실은 현금 주는 게 지금 이제 사실 금기시 되겠지만 받는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예. 제일 저도 좋아하는- 그냥 부모님한테 뭐 따로 뭐 선물 안 하고요. 그냥 뭐 2-3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 목도에 넣어가지고 드리죠. 이 현금성이면 이때 특활비로 나갔겠죠? 아마도 뭐 특수한 그쵸, 뭐 경비가 아닐까 특활비겠어. 싶은데 뭐. 그게 아마도 저기 삼성 예. 돈 좀 가져와. 이때 현대 돈 좀 가져와. 그런 거지 뭐. 그 예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 정치판에는 명절 때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참모들 가까운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옛날에 그게 금기시된 일이 아니었죠. 봉투 주는 게. 제가 기억 남는 게 모 정치인인데 그때는 이제 5만 원짜리도 나오기 전에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요. 딱지를 만들어. 딱지를 만들어서 악수하면서 주던 기억이 남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 명절 수표를. 명절 무렵에 아니고 아니야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맞아 이거 보니까 기억난다. 네. 지난해 추석 선물 윤석열 대통령 전통주 세트도 있었어요. 그냥 술 보냈더라고 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분이라 술이랑 손수건하고 손세정제랑 핸드크림이 뭐야 이게? 너무 도대체. 언밸런스하다는 거지 말씀은. 이해가 예. 돼요 그게? 저도 어떤 이해가 안 가요. 의미가 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술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데 네. 전통주 세트를 굳이 선물로 보내는 윤석열의 마음이라. 근데 술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도 집권 기간 내내 선물 보낼 때
설하고 추석 때 2번씩 보내거든요. 네. 그때마다 술은 꼭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술은 꼭 들어 있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올해 추석 때 보내는 선물에는 뭐 팔도 여러 가지 그 수산물이나 우리 쌀이 들어 있는데 네. 술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이번엔 걸로 술이 봐서는 없군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건데 야, 근데 올해 거는 진짜 탐난다 이거. 탐나요? 내용 보니까 이게 바로 추석 명절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봤더니 보도자료 사진을 보니까 시계가 한 쌍이더라고요. 아유 부럽네. 한 개가 아니고 이제 그렇구나. 그 시계에서 백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안에 그 표판의 색깔이 검정색인 것과 흰색인 거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던데 정말로 그 허재무 씨 네. 받고 싶습니까? 아 받고 싶죠. 네. 커플로 받았어요? 해가지고. 받았어요? 아니 뭐, 구기자님? 당연히 안 받았죠 아직. 아직? 구해줘요 좀. 아니 못 받았죠. 그러니까 주소는 불러줬어? 보내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주소 방송을 불러줬어요? 통해서. 안 불러줬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니면 안 돼.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한 2주 전에 보내오더라고. 네. 그리고 1주 전에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요. 주소가 맞냐고. 그래요? 미리. 원래 그 대통령 선물은 우체국에서 특별 관리를 하는 특별 거죠. 관리를 그러니까. 해요. 네. 그러겠네.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 진짜 뭐 사람 이름 뭐 사람 육성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맞냐고 대통령실 선물 지금 확인 전화 드린다고. 네. 근데 그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으니까 그럼 말하는 건데 받았다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장수양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명으로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전화로 와서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우체국에서? 차명 예를 들면. 선물 논란이 차명 있습니다. 선물 논란.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선물 보내려고 주소 확인자 전화 드렸다. 네. 그래서 맞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받아보면 기분 좋아요. 포장지도 봉황 마크 딱 돼 있고. 네. 그러겠죠 진짜. 진짜 예, 여러 가지로. 영광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은 되겠다 하니 상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의미가 있더라고. 못 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다 놔둔 적 있어요. 근데 계엄 선포되고 나서 제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혹시나 그때 당시 계엄이 성공해서 집에 왔으면 네. 우리 장수양님은 그거 내밀었으면 되겠네요 증거품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선물 받은 사람이야. 나 다음에 날에 잡아가면 안 돼. 집으로 가.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하면 되겠네. 네. 옛날에 그 택배가 활성화되기 전인데 수희 아저씨가 들고 올라와서 격려하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아파트 이런 사람이 사는구나. 야 옛날로 하면 사사품 같은 느낌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진은, 네.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캠프에 있었으니까 그게 좀 달라요. 대통령이 직접 보내는 거랑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그 사는 10개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달라. 아 그렇구나. 야, 그게 뭐 어떻게 다르지? 크기가 달라. 크기가. 네. 크기가 달라가지고 한 번은 그때 뭐해 보이스 아니 시청장님이 아름다워님이 대통령실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그 결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니 크기가 다르다니까. 크기가 크기 달라. 자체가 네. 크기랑 보자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야, 근데 윤석열 그렇구나. 정권 때는 계속 그냥 포장지로 했더라고. 근데 박근혜 때는 그때는 보자기로 이렇게 보자기.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그것도 되게 전통이 또 고급스러운데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그때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선물이 3개가 온 거야. 세 개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게 있고 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아. 자기네들 모르고 저한테 따로따로 보냈지. 야, 그랬더니 우리 경비 아저씨가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니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네. 원장님 저 대통령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진짜 선물 저도 못 받았는데. 선물 좀 보내달라고 내가 주소라도 보내드리려고 진짜. 아, 네? 지금 옛날 미국에서 전화를 바쁜 일 쓰실까요? 하시니까 네, 지금 바쁘십니다. 설을 노리세요. 네. 추석 건너갔으니 물 건너갔어 이제. 아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설에 받으시면 되는 거지. 한 번에 3개 받았으니까 이번에 못 받는 거예요. 아 그거는 10년 전이에요. 아,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여하간 이재명 정부가 추석 선물도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섰던 그 초원법적인 질서에 항거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인 11명을 뽑아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인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공무원은 모두가 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우리 공직 사회에서 그렇죠. 뭐 네. 이런 분들을 포상을 함으로 통해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은 또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저항해라라는 그런 또 의미로서 저는 뭐 포상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포상자 듭니다. 명단을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했던 박정훈 대령,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에서 경비단장을 했던 조성현 대령, 그리고 이 김문상 육군 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방서의 작전처에 있으면서 특전사 헬기 진입을 늦추는 공을 세웠던 아하. 그런 분이었고, 김영기 육군 중령 같은 경우에 특전사 대대장으로 현장에서 쉽게 출동 지시, 국회를 진압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런 대대원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분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가장 인상 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죠. 단연. 네.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정권이 힘이 셀 때 한 거 한 그건 거잖아요. 그렇다. 예. 와, 군인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정말. 최상병 사건이 이 계엄을 맞습니다. 만들어낸 가장 큰 트리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를 했고 그거를 또 외부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밝혀졌는데 이분이 가장 용기 있는 분이 아니었느냐. 자기 정말 목숨을 걸고 맞아요. 네. 이분 정말 군인으로서 평생 삶을 살고 싶어 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다 던지면서 불의한 거 한 것. 일종의 독립운동하는 대단하신 기분으로 그런- 했을 네.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속도 시키려고 했잖아요. 진짜. 이게 네. 이제 국가의 폭력이 개인에게 완벽하게 이제 쏟아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서는 이건 이제 독립운동한 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라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야 진짜 다층적으로 국방부 장관, 대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안보실부터 해가지고 정말 압력을 많이 가했잖아요. 그래도 꼿꼿하게 버티신 거 보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포상 대상자가 영광급,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령들이 맞아.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댓글이나 많은 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장성급으로 가기 위한 어떤 예고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장군 네. 인사 제1순위 대상자가 되지 제1순위 않을까. 대상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은 게 이제 보국훈장 3일장인데 좀 해설해드리면은 보국훈장이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이제 훈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3일장이 뭐냐?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그 영광급한테 주는 4등급 그 포장이 바로 3일장이기 때문에 네. 보국훈장 3일장을 이제 준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성현 대령 있잖아요. 그 수방사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 결국 보면은 헌재에서 증언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알지만 국회 넘어올 때 그 서강대교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서강대교 넘어오지 마라고 했잖아. 북단에 있고 남단 넘어오지 마라. 그 얘기는 결국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력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작지 않다. 계엄을 막는 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똥별들이 출세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부대를 출동시키고 윤석열을 옹호했던 것과 다르게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우리 국민들이 막아서는 상황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민주적 국민으로서 제복을 입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했고요. 뭐 동일한 점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훈장 받은 게 진급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